고자이마스. 일본에는 인사가 세 가지가 있죠. 영어하고 비슷한데 아침 인사는 오하요. 그 다음에 오하요는 반말이고요. 안녕 하는 뜻이고 고자이마스를 붙여요. 고자이마스는 이제 존경을 뜻하는 우리말로 뭐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낮에는 곤니찌와, 그 다음에 저녁 때는 곤방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곤니찌와는 오늘 낮은 어떻습니까? 할 때 오늘은 하는 뜻이고, 곤방와는 오늘 밤은 이런 뜻이 줄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정말 바로 이웃나라, 정말 지척에 닿을 듯한 정말 이웃입니다. 거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와 좋았을 때도 있었고 또 슬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주시고, 참 옛 원수된 일본이지만 그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심을 주시는 그 귀한 희생을 받들어 그 십자가의 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본을, 원수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인들을 많이 구원하고, 또 한국과 일본 또 북한이 복음으로 합쳐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먼저 일본을 잘 이해하고 알고 나서 우리가 일본 선교와 일본인들과의 동역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사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바로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5강인데 2강을 어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같이 간추려서 2강, 3강으로 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가 하는 걸 보면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좋아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가 그냥 완전히 다 새로 변해버리고 홍수가 물이 물러가고 이제 바다와 땅이 나누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 그러는데, 그 이후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잘 몰라요. 다만 현재 학자들이, 인류 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죠. 우리의 아마 유전자나 피는 여기 시베리아에서 왔다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몽고 위에가 이 소련이 있고 지금 여기가 시베리아죠. 엄청 춥죠. 여기 동토의 땅인데 시베리아 이 벌판, 넓은 시베리아 벌판, 북쪽이죠. 북방민족. 그래서 이 시베리아에 뭐 다 평지인데 그냥 그저 광활한 평지인데 산맥이 하나 딱 있어요. 조그만 게 이렇게 조그만 산맥이 하나가 있는데 산이에요. 이거를 우랄 산맥이라 그래요. 우랄. 뭐 이름이 왜 우랄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우랄 알타이언이란 말이 생겼어요. 알타이언.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종족들인데 유전자적으로 검사해 보면 우리가 이쪽 출신이래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언, 이 우랄 알타이언의
종족들 어떻게 퍼졌냐 그러면 만주로 내려와서 만주족, 쉽게 얘기하면 여진족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일파가 내려온 게 몽고족이에요. 몽고에 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몽고족. 그 다음에 또 일부가 내려와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뭐 동이족이라 그러나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맥족이라 예맥족이라 그래서 한반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다음 이제 일본에는 섬인데 어떻게 건너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원주민이 있었대요. 그 원주민 토인들, 원시 생활을 하던 그 토인들은 야요이진이라 그랬대요. 야요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은 이렇게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큐슈 이렇게 네 개의 섬으로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혼슈라고 하는 게 제가 크게 확대해 놨는데, 혼슈가 사실 일본이고 홋카이도는 개발한 게 한 150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는 거의 뭐 황무지였고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동네고, 뭐 사할리는 물론이고. 근데 이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이라고 있긴 있어요. 거기는 뭐 원래 일본이 아니었으니까 홋카이도가. 거기는 아이누족이라고 금발이래요, 머리가. 인디언 보역 구역처럼 일본도 홋카이도에 아이누족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종들은 이렇게 피 검사, 유전자 검사해 보면 유럽에서 왔대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떠내려왔나 보죠. 그리고 이제 에스키모,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북극의 에스키모들이 우리 인종이에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가 보면은 사할린 위에 이렇게 베링 해협이 있고 이 조그만 바다만 건너면 알라스카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니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우리랑 같아요. 그건 이미 판명이 났어요. 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인디안이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사에서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처음으로 미국 대륙에 이제 콜럼부스가 발견했을 때 그 미국의 지금 보스턴 동부 해안에 딱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나오는데 우리 영화에서 보는 인디안하고 달라요. 서부 영화 인디안들은 막 백인들이 분장해가지고 막 등치도 크고 막 멋있게 생겼는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조그맣고 노란 사람들이 나와서 맞아주니까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놀란 거예요. 아, 여기 인도인가 보다. 내가 인도에 도착했구나.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몰랐으니까. 지구 거꾸로 갔는데 일로 가도 인도인데 한 바퀴 도니까 이게 인도구나.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을. 인도 사람이라고. 동양인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대륙이 인도가 아니고 신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앞에 하나 더 붙였죠. 아메리칸 인디언.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베링 해협 건너서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 문화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 그랜드 캐년이나 인디안 마을에 가면 걔들 기마민족이고 몽고족처럼 텐트 생활했고 풍속이나 말이 우리말이랑 비슷한 게 이렇게 많대요. 이 만주를 통해 이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는 유전자가 있고 한 100년, 50년 전에는 유전자를 분석을 못했는데 이제는 유전자가 분석해 보면 어느 종족인지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몽골 반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기 태어나면 아기 엉덩이가 시퍼렇잖아요. 우리만 그래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 이게 몽골하고 만주족하고 조선하고 일본, 그다음에 에스키모하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몽골 반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남미로 내려가 가지고 페루까지, 자 브라질까지. 거기 있는 인디오들도 원래는 전부 동양인이고 우리랑 같은 우랄 알타이네. 이유는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근데 이제 스페인이 침략해가지고 막 피가 섞이고 뭐 이렇게 개판된 거죠.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이 얘기는 저도 NHK에서 방영을 해서 알았어요. NHK 일본 국영 방송은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왜 하게 됐냐 그러면 인종학처럼 NHK가 또 발표를 했어요. 궁금해 죽어요. 일본인들은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아주 솔직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서 1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이니까 정확히 백제하고 우리 삼국이 통일되던 시기예요. 7세기, 6세기에 다 모였다는 게 판명이 났대요. 그러니까 일본 섬이 신대륙 같은 거예요. 원래 토착민들이 야요이진이 25%,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75%는 어디서 왔느냐? 한반도계. 이 한반도에서 온 한국계가 23%였대요. 그 다음에 차이나, 그것도 사우스 차이나래요. 남중국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25%.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건 나머지, 이제 뭐 계산 나머지 100에서 빼면 나오죠. 나머지 20 몇 프로가 폴리네시안이래요. 폴리네시안. 폴리네시안이 뭐냐 그러면 필리핀이나 저 인도네시아나 태평양 연안에 있던 까무잡잡하고 조그맣고 이런 사람들. 근데 나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솔직히 한국도 이제 정신적으로 통일이 돼서 조선이라 그러지, 뭐 몽고가 한 300년 지배하면서 몽고 사람도 엄청 섞였고요. 나는 내 조상도 의심스러운 게 우리 집안이 다 커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 때 사람인데 190이었대요. 그 다음에 제가 사촌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5인데 아버지 형제가 다 190, 180 넘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제일 작은 사람이 182. 제가 184. 제 아들 지금 찬이는 190이에요. 왜 이렇게 클까? 근데 옛날에는 키 큰 게 병신이었대요. 정상인 취급 못 받았대요. 지금은 키 큰 게 막 좋지만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못 먹고 조그맸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은 좀 이상 정상이 아니다 뭐 이랬는데 하여튼 장사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들 다 조그만데 우리 집안만 클까? 뭐 잘 모르지요. 뭐 옛날에 몽골에서 기화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쪽 지방에 남해안 같은 데 가면은 또 꼭 필리핀 사람 같이 생긴 한국 사람도 많아요. 까무잡잡하고 조그마하고. 일본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NHK가 얼굴을 4개로 유형을 만들었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니까 꼭 어디 필리핀 사람처럼 새까맣고 쪼매난 게 폴리네시아 계통. 한국인하고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어요. 일본에도. 일본 사람들 중에도 한국인하고 너무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눈이 쬐빛하고 진짜 전형적인 일본인 같이 생긴 얼굴 형태가 원래 살던 야요이 집.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본인들은 20 몇 프로 보면 얼굴이 뭐 동글동글하게 꼭 중국인 같이 생겼어요. 그 차이나 계통. 그렇게 네 민족이 이렇게 믹스된 그 시기가 1600년 전, BC 6세기래요.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여러 민족이 막 짬뽕 돼가지고 나라도 형성이 안 됐었어요. 그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중국인들은 몽골 반점이 없어요. 한족은 우리랑 달라요.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몽골 반점이 없고 유전자로서 북방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방민족. 그래서 중국 한족들의 아기 태어나도 엉덩이 파랗잖아요. 그리고 말이 틀려요. 우라라 알타이아는 저도 일본 가서 2년 만에 언어가 습득이 되는 이유가 어순이 똑같거든요. 말하는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금방 배워. 단어만 알면, 단어만 바꾸면 돼요, 일본 말은. 근데 영어는 어렵잖아요. 어순이 완전히 다르고. 중국말도 어려운 게 중국말 우리랑 어순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럼 내가 그냥 좀 얘기가 옆으로 새지만 더 재밌는 건 이 몽골족들이 또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 저기 중국 사기에 보면 위에 돌골족, 돌골 발음을 잘 들으세요. 돌골족, 훈족이 있었어요. 훈족. 그 사람들이 유럽에 쳐들어가 가지고 1100년대 유럽에 돌아오지 않고 정착한 민족들이 있어요. 헝가리, 훈가리, 훈족. 눌러 앉았어요. 훈. 그래서 헝가리예요, 그게. 그 다음에 지금 토르크, 터키, 돌골족. 그래서 터키 말은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요. 헝가리 말도 우리랑 똑같아요. 원래 헝가리언들은 동양인이었는데 이제 오래 살다가 백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변한 거죠. 그리고 핀란드. 핀란드는 에스키모랑 우리랑 같아. 핀란드는 북유럽에서 선진국이 됐지만 그 사람들 백인들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혈통이에요. 그것까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에 정착해서 이제 뭐 고조선이다 뭐다 우리 역사가 생겼죠.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이 형성이 된 거고.
일본인들은 더 늦게, 우리는 한 1000년 더 빠르게 이미 형성이 됐고, 여기는 한 더 늦게 AD 600년, 700년경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서서히 나라의 형태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세기부터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본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짬뽕 됐지만 그 중에는 피지배 계층이 있고 지배 계층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건너뛰면 그 백제 유민들이, 여기 있던 백제 전라도 지방이죠. 백제가 600 몇 년에 660년에 멸망했죠. 서기 660, 그때 완전히 멸망했어요. 신라가 당나라 연합군하고 깨부수고 통일시키고 고구려까지 멸망시켜가지고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뭐 좀 잘못된 거는 그때 이제 통일 신라는 사실 여기 평양까지, 청천강까지밖에 통일을 못했어요. 이 이후 평양 이북은 지금 평안북도, 함경도 이런 것도 다 그냥 중국 땅 돼버린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당나라한테. 이제 수복을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수복하신 분이 세종대왕이고요. 원래 고려도 여기까지였어요. 청천강까지 이상은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역사는 자꾸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고 힘을 길러서 또 이렇게 자기 땅을 차지하고 뭐 이제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일본인들은 이제 점점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딱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고, 백제는 660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가 완전히 통합된 게 676년. 전쟁을 한참 치르다가. 근데 이제 이 백제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이었나 봐요. 근데 역사는 강자의 역사거든요. 이긴 사람이 쓰는 거거든. 나는 재미있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신라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태어났으니까. 가야지, 가야. 근데 가야는 신라에다가 합병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원래는 가야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는데 통일돼 버렸죠. 신라가 먹어버려 가지고 신라가 돼 버렸는데, 백제는 진짜 지금도 말도 완전히 다르고 음식도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진짜로. 그게 아마 그런 영향이 있나 봐요, 백제와 신라. 근데 신라가, 이 무식한 신라가 이기는 바람에 이제 백제 문화는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를 들고 다 토낀 거예요. 도망친 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친했던 일본. 제 생각에는 아마 백제가 여기를 식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아직 문명이 덜 발달되니까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외국이지만 자기들이 망하니까 갈 데가 요시로 일로 다 간 거예요. 아마 수만 명이 건너갔다 그럽니다. 왕족들, 귀족들. 가보니 여기가 이제 뭐 땅은 넓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백제보다 훨씬 뒤떨어진 미개한 사람들, 아직 나라도 형태도 못 갖추고.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저기 땅 찾으러 댕겼겠죠. 땅 보러. 어디 살기 좋은데 어디 있나 봤는데 정착한 곳이 여기예요. 여기 지금 이 교토 인근 여기 나라. 제가 어제 한자를 잘못 썼는데 큰 대자에다가 요거 이렇게 우체부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일시자 쓰고 저울 요시 할 때 랑자, 나라. 한국 발음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라. 요 나라지만 긴기 지방에 들어오니까 저도 자주 갈 때마다 감탄하는데, 한국 전라도 전주 뭐 논산 부여 막 똑같아. 카피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우리 살던 데하고 너무 똑같다. 우리나라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라는 지명하고, 그때 이제 660년, 700년이 되기 직전에 수많은 문명 집단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마 잡았겠죠, 권력을. 그래서 지금 현재 천황이 사실은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감히, 뭐 일본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일본 천황계는 이제 그 전 7세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건 가짜로 그냥 이렇게 허구의 인물들을 들이 해놓은 거고, 그 이후는 이제 백제 우리 후손들이, 의자왕 자손들이 와서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때는 천황이란 말이 없었고 오기미, 대왕이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대왕. 일본 말로 이 왕자를 기미라고 읽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마지막 날 기미가요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의 국가가 기미가요고 우리 일제 때 부모님들이 강제로 불렀잖아요.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였으니까. 나는 기미가요에서 무슨 뜻인가 하고 글자를 분석해 보니까, 기미가 우리 왕 당신이 기미가 요 세상이라고. 일본 말로 요라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천황 당신이 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종교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미가요. 그 말이 기미가요예요. 그걸 천황을 막 찬양하고 거의 찬송가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천황을 지금도 찬양하는 가사예요, 그게. 당신이 이 세상 전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나는 미국 찬송 기억나요. 우리 예수님 찬양할 때 You are my all, you are my best. 당신이 나의 최고요.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비슷해요. 얘들은 예수님을 찬양 안 하고 천황을 찬양하는데, 문제는 지금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그런 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없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들의 애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천황을 섬기는 종교행위라고.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 천황의 혈통이 우리 백제 사람이라니. 역사가 1600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뿌리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백제 왕조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어요. 정식으로 일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들이 썼지만 그게 이제 일본 역사라는 책하고 고직기라고, 그 고직기, 이게 오김이고 오김이. 내가 이걸 쓰면 안 되지 참. 한글로 써야지. 오김이. 요게 이제 말을 그때 우리 백제 유민들이 와서 나라에다 정착하고 진짜 천황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황 왕이다. 황. 이 말을 붙인 것도 사실은 백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인들이 바라볼 때 놀라운 거죠. 꼭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백제의 그 화려한 문명을 가진 집단들이 샥 UFO 같이 나타났으니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고 놀라운 문명을 갖고 왔거든요. 한자도 갖고 왔지, 이런 법체제, 국가체제, 그리고 나라나 교토 관광 가보세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세운 게 아니고 백제가 그만큼 화려했었는데 이 통일신라가 승리했으니까 다 태워버렸지 뭐. 그리고 역사는 이긴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유리한 거 쓰죠. 백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백제가 만약에 승리했으면 진짜 얼마나 화려한 기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백제는 패전국이기 때문에 역사에 사라졌죠. 다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서 그 꽃을 피운 거예요. 그거를 아스카 문화라고 그래요. 아스카. 백제 사람들이 만든 문화. 이게 비조. 비행기 할 때 비조. 나르는 새.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비조를 이거를 일본 말로 아스카라 그래요. 이때 이제 일본 문명이 아스카 문화라고, 아스카 시대라고도 하고 막 엄청 꽃이 핀 거예요. 막 화려하게. 그래서 저는 교토 가보면 그 많은 절들과 뭐 어마어마한 건물들 화려하거든. 세계 문화유산 뭐 넘버 아니고 이렇게 화려한데 10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 나는 미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태평양 전쟁 때 그 고베, 그 다음에 공업지대, 나고야 공업지대 이제 공장들을 부셔야지 무기를 못 만드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식구가 폭격을 했는데도 교토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대요.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6.25 때도 서울의 경복궁에 인민군들이 다 숨었대요. 왜? 미군들이 문화재는 폭격 안 하거든. 그걸 북괴군들이 알고 경복궁이나 덕수궁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은 안 죽어. 미군들이 딴 데는 때려도 문화재는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교토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출장으로도 자주 가고 틈나면 나라도 샤프랑 지금 거래를 해서 가보면 늘 거닐어 보면은 백제 향기를 맡고, 아 이게 다 우리 과거에 전라도 쪽에 우리 백제 문화구나.
그게 그냥 박물관처럼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왜냐하면 일본은 자기들끼리 싸웠을 뿐이지 내전이 있었을 뿐이지 이걸 아셔야 돼요. 외국 군대가 밟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전 세계가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에 침략군이 없었다는 거 일본뿐이에요. 자기들은 바깥으로 나갔지만 해외에서는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7세기부터. 미군이 처음이야. 미군이 처음이라고. 일본 땅을 밟은 군대, 외국 군대가 미군이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 프라이드. 자기들 일본 사람들이라는 그 자존감. 그 똘똘 뭉치는 거. 그런 나라가 이 미군한테 박살나고 나니까 바로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해서 자꾸 옆으로 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했고 또 재미있는 건 이제 통일신라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고구려를 당나라가 이거는 이제 중세기고 당나라가 멸망시키고 이제 결국은 다시 재건국한 게 발해인데 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 또 고구려의 또 왕족들도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갈 데가 없어서 떠돌다가 우리 연해주에서 배 타고 떠돌다가 홋카이도는 추워서 못 가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 관동 지방 지금의 동경에 정착했어요. 그게 지금 일본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668년에 고구려의 일족들이 명수도 적혀 있대요. 1799명이 오이소 해안에 상륙했어요. 여기 이제 가나가와 현에 있는 오이소 해안. 지금의 동경 요코하마 쪽이죠.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고구려의 문화를 갖고 왔는데 문제는 이 고구려 사람들은 무신들이 많았어요. 고구려는 되게 용감하고 전쟁을 잘했나 봐요. 무사들이. 그래서 갖고 온 기술과 무술이 유도. 원래 그 유도가 자기들 일본의 고유의 뭐 스포츠라고 막 고집 부리지만 우기지만 사실은 유도는 고구려 무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지금의 그 사실 제가 1995년에 주재원으로 32살 때 갔을 때 그 사이타마현 동경 바로 위에 사이타마현의 그 지명이 고마가와였어요. 고마가 뭐냐 하면 고려 고구려에서 구자 빼고 고려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가서 그랬는지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 기분 나빴는지. 고려 지금은 고마가와는 그냥 신사하고 영만 남아 있고 지명을 이루마로 바꿔버렸어요. 이루마. 지금은 이루마라 그러고 제 둘째 아들이 거기 무사시노 음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이루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루마가 참 살기 좋아요. 따뜻하고 기후 온난하고 평지고 경치 좋고 있는데 아마 고구려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그때부터 이 무술을 가리킨 것 같아요. 일본인들에게. 그래서 이 여기를 그 사이타마랑 동경 위에를 무사시라 그래요. 무사시. 그때부터 아마 무술이 보급되고 이 관동 쪽에는 용맹한 무사들이 많이 배출됐고 지금도 동경의 서쪽에는 뭐 무사시노시 내 아들 다니는 음악 학교도 80년 90년대도 무사시노 음악대학이라 그러고 무사란 말이 많아요. 무장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당시에 일본은 요 교토하고 나라 요 간사이 이게 이제 일본 혼슈를 이렇게 쪼개면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낙같이. 그래서 이쪽 반을 딱 쪼개면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칸이라는 게 나와요. 칸사이, 간도. 이 칸이라는 게 세관을 말해요. 커스텀. 그러니까 일본의 이 세력가들, 특히 천황이나 이 백제 유민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동시킬 때 돈을 통행세를 받았나 봐. 세를 받는데 일본은 보면 학고내라 이런 데 가보셨겠지만 이 관동에서 관서로 넘어갈 때 그 학고내의 그 높은 산맥이랑 바다 절벽 산맥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오다와라 카이도라고 그 협곡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거기 아니면 백길하고 뭐 높은 산을 등산할 수도 없고 거기가 딱 통행세 받기 좋아요. 그게 학고내에 있는 새끼 간이라고 딱 학고내 가보시면 알아요. 이거 새끼라는 유적이 새끼. 그 새끼가 한자로 간이거든요. 관. 우리 관세를 내다 그러잖아. 무슨 세관.
관인데 이걸 딱 하코네를 중심으로 동쪽이 간도, 간의 동쪽, 간의 서쪽이 간사이. 그 지금 오사카나 긴키 지방은 간사이라고 부르고 동경은 간도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도 재밌어요. 제가 생활해 보면 24년밖에 안 됐지만 일본 친구들 이렇게 부하도 데려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무슨 전라도 저기 경상도보다 더 심해요. 간사이 간도끼리 서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대립하고 기질이 나는 확신해요. 이게 백제 유민인 게. 그 오사카 사람들은요 우리랑 똑같아요 기질이. 첫째 평상시 대화가 목소리가 커요. 사투리도 심하고. 그래서 동경 사람들이 보면 얘들은 맨날 싸우나 평상시 얘기하는 건데 동경 사람들은 냉정하고 조용하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울 깍쟁이들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하고 우리 부산 살 때는 뭐 부산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대화가 막 소리 지르고 뭐 할매 밥 묻나 뭐 이러고 서울 가면 포준말로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식하거든요. 부산이나 경상도는. 그래서 다시 얘기가 새는데 이 야만족들이 싸움은 잘하잖아요. 배고프고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경상도는 아시잖아요. 경상도에 평야가 별로 없어요. 김해 평야밖에 없어요. 경상도는 사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는 감자도 유럽에서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기 전이라 참 배고팠다고. 근데 그 반면에 전라도는 얼마나 유복하고 평야가 많고 먹을 게 많고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제는 막 문화의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유연하고 좋은데 이 경상도 신라는 사실 배고프니까 어떻게든지 전라도를 뺐던지 뭐 싸움만 일삼으니까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놈들이 이겨가지고 통일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역사.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일본말 중에 구다라네라는 말이 있어요. 구다라나이. 구다라가 백제를 구다라라고 읽어요. 우리의 백제를 건널 제자. 백제를 일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역사에도 지금도 구다라, 신라를 실하기, 고구려를 코쿠리. 자기들도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름은 안 돼요 나라 이름. 근데 구다라 나이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구다라 나이. 조금 사투리를 하면 구다라네 그런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 형편없다. 아유 구다라네. 구다라네 그런. 이상하잖아요. 왜 백제 이름을 왜 구다라네란 말이 왜 생겼냐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 이 시대 7세기, 8세기 우리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강림한 백제 사람들이 지배할 때 이 아스카 문화를 막 꽃피울 때 백제에서 가져온 거는 베스트, 굿. 백제에서 가져온 물건이 아니면 나빠, 구달았네. 라고 저는 80%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꽃피운 교토의 호류지라고 있어요. 법륜사.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웅대함과 그것도 그 당시 일본 기술로 무리고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이 와서 장인들이 와서 지어준 건데 이제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 호류주의 금당벽화 아시죠? 고구려 승려 담징이 와서 그려서 그게 지금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그거는 담징의 금당벽화는 일본 1호가 아니라 세계 보물 1호예요 지금. 아스카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데 고구려에서 오신 이 승려 중 담징이 멋있는 화가였나 봐요. 다 그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일본인들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릉사라고 또 있어요. 호류지. 광릉사에 가면은 미륵보살 방가상이라고 있어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말이 길어. 그 보시면 이렇게 그 옛날에 어디 저 영화나 뭐 그림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림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일본은 우리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일본 문화가 아스카 문화가 백제로 전달됐다고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일본 사학자들은 일본에서 꽃을 피운 아스카 문화가 한반도로 전달이 됐다.
그리고 일본이 가야하고 백제를 식민 지배했고 그래서 뭐 똑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니 뭐 그거는 자기 나라 역사는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걸 뭐 아프다 오르다 말 못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뭐 이게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던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중요해요? 뭐 과거에 화려한 게 뭐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뭐 우리가 암만 뭐 고구려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지배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보면은 그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국보 1호. 근데 똑같이 생겼어. 사진만 봐도 알지만 똑같이 생긴 이 한국의 국보 83호예요. 우리도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인데 둘이 똑같이 생겼어. 카피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보 83호는 금속으로 쇠를 녹여가지고 만든 금동재고 일본의 이 미륵방가사는 나무로 만든 목재라고. 근데 어떻게 닮았어? 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닮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유 저 우리 거 나무로 만든 거를 이 한국에서 뻔 따가지고 백제에서 쇠 부어가지고 카피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뽀록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교토의 이 코류지 광릉사의 그 미륵보살 방가상을 탁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본에 좀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이 있었나 봐요. 관광들이 막 오잖아요. 늘 거기 바글바글한데 어느 일본 고등학생 하나가 수학여행 온 애가 갑자기 거기로 튀어 올라가가지고 종교심이 대단했나 봐. 그 방가상을 끌어안았대요. 안고 싶었나 봐요. 끌어안다가 이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 떡 부러졌어. 근데 딱 부러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걸 그때 갖다 바쳤는데 얘가 그걸 딱 집어가지고 어디로 톡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막 이거 손가락 찾으라. 어떤 놈이 가져갔냐. 빨리 접합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드를 붙여야죠. 막 난리가 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수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그냥 너무 흥분해서 그랬고 다시 반납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해서 뭐 걔는 어린 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개구장이니까 그냥 넘어간 걸로 뭐 어떻게 처벌했는지 난 모르지만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그 귀한 보물 일본 국보 1호를 누가 잘라 볼 수가 없었는데 잘라졌잖아. 그래서 붙이려고 그걸 딱 들여다보고 분석을 했더니 이게 아까 맞듯 빨간 소나무 적송으로 만들었는데 재질이 일본에도 적송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거야. 한반도에만 있는 적송이라는 게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아까 우기던 일본 역사 학자들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 쌀랑해진 거죠. 쌀랑. 아무도 이제 말을 못 하잖아. 증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나무로 만든 이거 백제가 만들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또 웃기는 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분. 야, 일본에도 가보시면 여기 가면 일본 총들이 많아요. 찌까라 그래가지고 무슨 총 뭐 연못도 파놓고 멋있는 무덤들이 많은데 이제 어느 날이 아니지 태평양 전쟁 끝나고 자기들도 조심스럽게 하나를 파봤어요. 하나는 까본 거죠. 여러 개가 막 이제 천황들이 죽어가지고 많이 만나는 고분이라 그러죠. 딱 들어갔더니 백제의 문영왕릉하고 똑같아. 내부가. 그게 일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파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거 절대 안 파요. 지금도. 파면 팔수록 더 이제 드러나니까 말 못하. 그것만 파는데 들어가 보면 고구려 이런 사총도 그려놓고 하여튼 백제 문영왕릉하고 똑같이 카피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만 딱 파놓고 이게 여기서부터 건너간 거래. 여기서 가르쳐 줬다고 백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야 뭐 나라 힘이 없으면 뭐 그렇게 우기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힘 세지면 뭐 입 다물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일본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 적어놨습니다마는 어디야 밑에 보면 정말 맨 위에 있죠. 2강 제목을 백제 고구려의 후손 옛 일본은 한국이더라. 옛 일본은 한국이더라 이렇게 제가 말했고, 같은 우랄 알타이언이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카 문화, 일본의 첫 문명이 아마 백제 후손들, 백제 문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조의 나라인데, 선조의 나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간단히 넘어가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천황이 생겨서 천황이 다스렸어요, 일본을. 언제까지 한 몇백 년 다스렸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이 중세 시대처럼 봉건 영주주의가 아니고 우리 조선처럼 중한 집권주의고 신하들이 이렇게 다스렸는데, 다 백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가문이 꼭 이렇게 정권 다툼이 있어요. 여당 야당이 아니라 이제 둘이서 대립하는 호족이 정권 다툼이 생겼는데 천황이 다스리고, 그때 이제 모노노베 가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모노노베. 한자로는 이렇게 모노노베 부자 써가지고, 이게 이제 모노노베 가문. 가문이라 하면 이제 일족이죠. 우리 안동 김씨나 뭐 풍양 조씨 이런 것처럼 이제 세도가죠. 천황 밑에 세나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요새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소가 가문, 소가는 이제 중국의 소자 쓰는, 소수의 소자 쓰는 거, 여기 사카나에다가 벼화자, 나아자, 소가씨 가문. 이 두 가문이 이제 뭐 양대 산맥이었나 봐요. 오른팔, 왼팔. 근데 애들이 대립을 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둘이서 이제 치고받고 정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설에 의하면 이 모노노베 가문이 일본 원주민들 출신이고, 이 소가가 아마 저거 아니겠는가, 백제에서 온 사람들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 그러면 소가는 불교를 주장했어요. 불교를 백제가 갖고 왔거든요. 불교. 근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일본의 전통 종교는 신도. 가미, 신도. 그러니까 이제 전통과 새로 들어온 신세력 간의 싸움이죠. 일본의 원래 신도다. 우리는 신도를 믿어야 된다. 근데 백제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다. 불교를 믿어야 된다. 여기는 불교 믿자, 신도 믿자, 막 쿵짝쿵짝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한 100년 이상 싸우다가 뭐 그래도 나라는 유지가 됐는데, 이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성덕태자예요. 쇼토쿠 타이시. 우리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성덕태자. 일본의 이제 성덕태자. 스카무나. 성덕태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천황들도 지들끼리 막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뭐 단명에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왕들도, 일본 왕들도 많이 싸웠는데, 이제 어린 왕이 죽고 섭정이라고 이제 섭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는 왕이 아닌데 대원군 같이 이제 대신 섭정이라 그러죠. 귀자가 3개예요. 섭정이니까 어린 천황의 삼촌이에요, 삼촌. 근데 왜 태자가 됐냐 그러면, 자기는 그 전전 천황의 아들인데 이제 조카가 나중에 이제 왕이 돼야 되는 거죠. 태자니까. 삼촌이 태자가 된 거예요. 다음 있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도 백제계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성덕태자는 왜 유명하냐 그러면, 이 일본의 그 불교 문화를 엄청 그렇게 부흥시켰어요. 결국은 싸우다가 얘들이 멸망했어요. 신도가.
모노노베는 이제 망해가지고 쟁탈전에서 사라지고 소가 가문이 잡은 거예요. 정권을. 소가 가문하고 잘 이렇게 또 낙가욕구 짝짝꿍해서 한 게 성덕태자고, 이 성덕태자가 정말 이렇게 잘 그 문화를 잘 발전시키고 똑똑한 분이었대요. 일본의 영웅이죠. 근데 이 양반이 결국은 패자로 끝나고 아마 천황은 못 되고 죽었대요. 근데 섭정을 하면서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천황은 꼭두각시로 해놓고 자기가 일본을 잘 다스린 거예요. 이 사람이 574년에 태어나서 622년에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네요. 한 50까지 살았던 모양인데. 근데 이제 이때 또 천황하고 또 이 소가 신하하고 또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왕한테 도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가가 왜 천황이 싫어했냐 그러면, 소가 가문에서 세상에 천황의 그 부인들 뭐 몇백 년 동안 계속 자기들 딸만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황 가도 이제 짜증 나는 거지. 엄마도 소가, 며느리도 소가, 뭐 외갓집 전부가 소가 파니까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소가하고 천황파하고 군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소가파가 멸망했어요, 결국. 천황파에서는 이제 막 싸웠는데 그 엄마 뭐 누나들 뭐 전부 소가 쪽이니까 여자들은 거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593년에 첫 여자 천황이 나왔어요. 첫 여자 천황. 일본 천황 중에 여자 천황도 있어요. 이 여자 천황이 이제 59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여왕. 왜냐하면 선덕 여왕은 우리 신라 때 632년이었거든. 632년. 그 다음에 중국의 측천무후라는 여자 왕도 690년이었거든. 하여튼 제 결론은 이 성덕태자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소가 가문은 이제 망하고 뭐 어떻게 짝짝꿍 잘해가지고 한 아스카 문화를 꽃을 피운 거예요. 꽃을. 그래서 그때 고대 일본은 아주 행복했었나 봐요. 그리고 성덕태자가 죽고 나서 새로 등장한 가문, 소가도 망하고 소가도 가고 이제 세월은 가는 거죠. 소가도 가고 천황도 뭐 여자 천황 하다가 성덕태자도 죽고 뭐 또 천황은 계속 되지만 이제 새로운 실세가 나타난 게 후지와라 가문. 후지와라. 얘들도 우리나라 안동 김씨만치 뭐 굉장히 300년을 지배했어요. 우리도 조선 때 풍양조 씨하고 안동 김씨가 한 뭐 100년 저기 세도를 자랑했지만, 얘들은 후지와라 가문은 일본 역사에서 유명해요. 그냥 300년 동안 천황을 조종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텐무천황이란 673년에 텐무천황이 나올 때 이 후지와라 가문이 새로운 도읍지를 결정했는데, 그게 후지와라 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후지와라 쿄, 쿄가 서울 경자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뜻이잖아요. 서울 경자. 후지와라 쿄라고 지금도 나라에 가보면 있어요. 후지와라 쿄를 멋지게 건설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710년에는 또 이제 다른 천황이 나와가지고, 야, 여기 후지와라쿄 너무 후졌어. 새로 도읍을 옮기자. 그래가지고 옆 동네로 옮겨서 새로 수도를 건설한 게 헤이조쿄. 옆이 옆 동네예요. 헤이조. 애들도 이제는 문명을 일단 받아들였으니까 발달했고 꽃을 피웠고 이제 얼마든지 건물도 짓고 수도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옮긴 데가 교토예요. 서울 경자에다가 도읍도자. 그래서 후지와라쿄, 헤이조쿄, 그 다음에 교토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가 결정됐는데, 이게 수도, 일본의 수도.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는 동경이 아니었어요. 교토. 그 교토가 그 1868년 메이지 유신할 때까지 몇백 년이에요. 한 7, 800년? 1000년 정도 교토가 수도였죠. 그래서 이제 중세는 뭐 이렇게 그냥 정권 다툼만 하다가 끝났어요. 별탈 없이 잘 흘러갔는데, 문제는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그때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일본이. 사무라이가 없고, 사무라이는 아마 이 관동 지방에 있던 아까 고구려 유민들의 후손들은 맨날 칼만 갈고 뭐 싸움만 연습했나 보죠. 그 무사들은 다 관동 쪽에 여기에 이제 있고, 여기는 평화로운 백제같이 평화로운 이제 나라고 일본의 중심인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쭉 몇백 년 잘 내려왔어요. 이 소가 가문, 후지하라 가문, 외척들이 그냥 다 잡아먹고 뭐 지들 세상이었겠죠. 잘 지내다가 이제 얘들의 그 몇백 년 동안 지배하니까 막 짜증나고 이제 지방의 호족들도 막 아우 쟤들 세도 권세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교토가 수도니까 거기 다 모였어. 각 지방의 뭐 호족들, 고려 시대 때 호족들 같이 다 모여서 사는데 이제 보디가드가 필요한 거야. 보디가드. 자기도 폼나게 이제 시종들. 그래서 사무라이라는 글자가 인변의 절사자예요. 여기다가 우리는 여기 저 순종할 때 종자만 붙이면 이게 시종 아닙니까? 시종. 그러니까 옆에 보디가드. 그게 이 글자가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다 변하게 해버리는 거죠. 군사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고구려 후예들이고 이 동쪽에서 그냥 칼질만 하고 자기들끼리 못 살고 있어서 문명의 혜택을 못 누리고 이 수도에는 접근도 못 하고 그냥 쌍것들이지 쌍것들. 근데 이 무식한 쌍것들을 이제 이 화려한 귀족들이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동에 있는 애들을 꼬셔서 야, 너 싸움 잘하니? 너 뭐 유도 몇 단이야? 칼싸움 검도 몇 단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용 월급 주고 내 보디가드로 이 사람들이 점점 조금씩 교토로 진출하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그리고 뭐 한 명 갔다가 고향에 연락하겠죠. 야 여기 오니까 봉급도 좋고 와 화려하고 서울이야 너도 와 너도 와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무사들이 다 이제 무사가 아니라 그냥 싸움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종으로 간 거예요. 그 이제 시종을 자꾸 거느리다 보니까 더 많이 거느리고 이제 군사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1700 가장 이제 중요한 영향이 생기는 게 한 번도 침략을 외부에서 당하지 않았는데 이제 12세기에 넘어오니까 몽골이 전 세계를 통일해 버린 거야. 몽고가 징기스칸이. 우리 고려도 사실 몽고 사람들한테 200년 지배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 한 30% 이상이 몽골 말이 많대요. 나는 뭐 몽고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한국말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몽고 말이 한국화된 거지. 200년을 지배당했잖아요, 우리가. 삼별초랑 막 무신정권이 점으로 떠돌면서 한 거는 했지만 몽골이 실질적으로 200년 지배했어요, 우리. 그래서 그 불고기 문화 이런 거, 징기스칸 이런 거, 야끼니쿠 이거 한국 거 아니에요. 갈비 구워 먹고 하는 거다 몽골식 습관이에요. 몰라 그 전에 우리 또 구워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골 요리도 전골도 다 몽고 사람들 습관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화 돼가지고 뭐가 되고 뭐 신설로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다 잡아먹었는데 유일한 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쪼매난 섬나라인데. 그러니까 신비의 나라 아니에요. 누가 가본 적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나 이 몽골, 중국 사람들은 막 일본이 신비해 보이는 거야. 일본은 황금의 섬이라고 믿었어요. 황금. 아마 거기는 황금 덩어리들이 막 산이 다 황금일 거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야 일본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안 되냐. 근데 몽골 기병대들은 육지에서만 벌판에서만 싸우는 사람들이 배를 부릴 줄을 모르거든. 바다를 못 건너가는데 그게 이제 고려를 압박을 하는 거죠. 고려는 수군이 있으니까 야 니네는 반도니까 배 부릴 줄 알잖아. 빨리 해. 배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압박을 넣어서 여몽 연합군이 구성된 거예요. 수군은 고려 군사들 우리들이고 이제 칼 들고 뭐 이제 육지에만 내려달라. 이거 비는 거는 우리 다 전공이다. 그리고 이제 몽골 군사를 잔뜩 태워가지고 두 번을 침략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은데
1274년에 한 번 침공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야 1281년이니까 다시 준비해가지고 7년 후에 재침공을 했는데 두 번 다 이 바보들이 여름에 온 거, 여름에 부산에서 출발. 근데 우리 알잖아요. 태풍이 올라오잖아. 필리핀에서 태풍이. 하필이면 그 날짜 디데이를 잡은 날 이제 바다 배를 띄워가지고 이 현해탄 건너서 핫가다 지금의 후쿠오카 앞바다에 왔는데 배에서 좀 싸워보고 쏘기는 쐈대요. 뭐 화살 불화살도 쏘고 몇 번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더니 막 태풍이 와가지고 고려 군사 몽골 그 수많은 군단들이 다 수장돼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날씨만 좋아서 상륙했으면 정말 일본 역사가 변하죠. 너무 놀란 거야 일본인들은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야, 평생에 남의 나라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근데 상륙은 못했대. 배에서 싸우다가 화살 쏘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싹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태풍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신풍, 신의 바람. 자기 나라를 구했다는 거야. 근데 1274년에 한 번 당했으면 됐는데 이 고려 사람들도 좀 겨울에 쳐들어오든지 그러지. 겨울엔 추워서 싫었나 보지. 여름에 또 왔는데 두 번째도 또 태풍이 와가지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 뭐 징기스칸 할아버지라도 뭐 이제 잔뜩 6년간 준비해서 또 재침을 했는데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포기한 거지 뭐. 그때 이제 일본인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요 섬안에서 뒤지고 볶다가 소가문, 뭐 가족, 뭐 가문, 뭐 가문끼리 하고 뭐 천황 데리고 놀고 막 지들끼리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알아? 외부에서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러는구나.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신들을 우리도 군사력을 길러야 되겠다. 국방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관동에 있던 이 고구려 후예들, 고구려의 칼질하던 사람들은 때 만난 거예요. 이제 군사력을 키운다니까 칼 잘 쓰는 사람들을 다 모집할 거 아니에요. 월급 주고. 다 몰려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 집단이 형성되고 이 쇼크에 의해서 각자들 이제 군인들을 막 양성하기 시작하고 군벌들이 생겨지는데 그때 이제 그 군벌들 중에 이제 오야붕이 나타났는데 아시카가 다카우지 이 장군이 나타나면서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제일 센 놈이 약한 애들 다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내가 형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쇼군 장군이라고 딱 세우면서 이제 그때 장군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장군 이름을 왜 부르냐 그러면은 이 고려하고 몽골군이 침입해 오는 그거를 핑계로 대가지고 우리를 오랑캐라 그랬거든 자기들이 볼 때. 그래서 제2 오랑캐를 제어하는 대장군.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지. 일본을 지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일본은 지키려고 갔더니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니까 태풍에. 자기는 그냥 다시 회군해가지고 대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처음으로 가마쿠라 마쿠가 생긴 거예요. 막부. 근데 이 막부라는 게 얼마나 참 재미있는 거냐면 이거는 카미가제.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한테 쫄리고 막 이러니까 이름을 그 폭격기, 일본의 전투기를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붙인 거 아니에요. 또 신풍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가미가 우리 일본을 구해줄 것이다 해서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자살 특공대죠. 폭탄 싣고 그냥 미국 배 들이받는 거 자살 특공대인데 가미가제 특공대.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막부, 막이 이렇게 쓰던가. 막 천막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텐트, 막 아니면 무슨 막을 이렇게 카텐 치는 걸 막이라 그러나 요 막부. 그러니까는 이제 군사들은 전쟁 칠 때는 텐트 생활 하거든요, 군인들이. 그리고 이제 일본도 보면 전쟁 칠 때, 뭐 우리도 그랬겠지만 천막 같은 거 탁 휘장 치고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야전군들이 작전 짜고 하는데 그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정치하니까 이거를 일본 말로 바쿠후라 그래요, 바쿠후.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대에서 중세로. 근데 이 바쿠, 아시카가 바쿠가 1332년에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자기들의 그 바쿠를 어디에 설치했냐면 요 동경 바로 밑에 가마쿠라.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학원에 가기 전에 에도 에노시마 있고 가나가완 해변에 가마쿠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마쿠라. 뭐 한자는 일본 말로는 가마쿠라라고 있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쿠라가 이거 창고. 이 가마쿠라라는 동네 여기 학원에 있는데 여기다가 지들 본거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교토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세를 다 쥐고. 그게 아시카가 다이쇼군의 그 가마쿠라 마쿠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140년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고려 시대 때 몽골에 항쟁하면서 군부 정권이 한 250년 지배했어요. 최씨 무신 정권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려 왕은 껍데기고 무신 정권들이 우리나라도 바쿠가 있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고려 시대 때는 250년 무신 정권이 잡았다가 그게 다시 이제 망했다가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서 이성계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위화도 해군에서 때려 엎어가지고 이씨 왕조를 다시 열은 거죠. 그리고 이 140년 만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약해져가지고 이 무로마치가 왜 무로마치냐 그러면 이게 무로마치. 우리로 치면 무슨 동을 맞지라 그러거든요. 무로마치. 이 무로마치가 교토 안에 아니다. 무로마치는 그 다음이지. 이제 가마쿠라 바쿠가 망했어요. 140년 지나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장군이 또 오야붕이 새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내가 말을 잘못했네. 처음에 가마쿠라 막부를 시작한 거는 미나모토 요리토모. 그러니까 제1대 바쿠 140년 지난 가마쿠라 막부 이게 먼저예요. 일본. 가마쿠라 막부 140년은 미나모토 원자 미나모토 씨가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뭐 소설 유명하잖아요. 이때 생긴 거예요. 그 왕실 내에 미나모토 씨 겐지 이게 미나모토가 겐이거든요. 일본 말로. 겐시 뭐 사랑 이야기 장편 소설 있잖아요. 일본에 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4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부가 이제 2번이 무로마치 바쿠. 이게 이제 아시카가가 이제 다카우지가 시작한 거고요. 이 무로마치 바쿠는 몇 년을 내려갔냐면 235년. 무로마치 바쿠가 235년.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140년, 235년. 그 다음에 무로마치 바쿠가 또 무너지고 이제 전국 시대로 100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챔피언이 없어요. 무로마치 챔피언이 사라지고 나니까 졸개들끼리 서로 지잘났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전국 시대라 그러거든요. 전국 시대. 사무라이는 이제 아셨죠? 그래서 군인들이 다 집권하면서 그 무식하던 군인들이 힘을 갖고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바쿠를 열면서 이제는 군인들, 칼진 사람들이 지배층이 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여기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전국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해야 되겠네. 알기 쉽게. 우선 내가 거꾸로 적었는데 일본 가마쿠라 바쿠 140년이 끝나고 무신 정권이 무로마치 바쿠가 235년이 끝나고 이제 요 235년 끝날 때가 1400년대였는데 1447년 정도. 이제 마지막 쇼군이 무로마치 바쿠의 마지막 쇼군이 한 명 있었는데 얘가 이제 처음에는 세다가 점점점 풀어져가지고 약하다가 이 마지막 쇼군이 이 좀 아시카가가 왔다 갔다 했대요. 정신이 혼미했는지 아니면 뭐 술과 여자와 쾌락을 좋아했는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술 먹고 노는 것만 하고 뭐 이러니까 부하들이 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걸 온인의 난이라 그래요. 온인의 난. 일본 역사에 유명해요. 온인의 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몇 년 동안 싸웠냐 그러면은 1400 요때 이제 무로마치 바쿠의 그 쇼군이 좀 잘못해가지고 요때부터 사실 시작된 건데 정확히는 온인의 난이 몇 년 동안 난리가 났냐 그러면 1467년부터 1478년까지 몇 년이야 이거? 한 11년간 막 지들끼리 막 정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날리고 뽑고 이 온인의 난. 그러니까 뭐 나라가 개판된 거죠. 뭐 이제는 이거 나라도 아니지. 막 그냥 전쟁통이죠. 자기들끼리. 이때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아시카가가 살해당하고 이 무로마치 바쿠 두 번째 235년간 막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이제 오야붕이 나타나가지고 딱 잡아야 되면 또 새로운 바쿠가 시작됐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제는 졸개들끼리 힘이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야. 100년 동안. 그게 이제 전국 시대예요. 일본의 내전 상태.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전국 시대가. 이게 이제 일본의 중세사고 이제 100년 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해요. 그 군웅할거하던 그 복잡하던 세력들을 하나씩 100년 동안 싸우면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든 인물이 풍신수길. 통일한 게 1570년대예요. 70한 5년 정도. 임진왜란은 1592년 그 이후지요. 통일이 다 된 다음에 일본 통일이 이때 이루어지고 여기서 좀 더 지나서 1592년에 부산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임진년에.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할 건데 드릴 건데 문제는 히데요시가 나타나서 전부 다 통일하기 전까지 이제 이 일본은 전국 시대에 돌입하니 그 외세의 침입이 없었던 게 다행이죠. 외국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지들끼리 100년 동안 싸우니 그 나라 꼴이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자국 깨문 싸움이고 언제 누가 죽었냐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요 100년 사이에 이 난리통에 천주교가 들어간 거야. 나도 처음에는 이제 사비에르 신부가 그 포르투갈 수도원에서 동양 선교를 위해서 뭐 이제 천주교는 무슨 뭐 수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면벽 기도를 뭐 몇 년을 해가지고 동양에 주님을 전하겠다고 예수회를 만들었어요. 사비에르는 예수회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양에 간다고 한 뭐 7, 8년을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포르투갈 상선을 얻어 타고 자기는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동양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와서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에 머물다가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인도하고 뭐 안 맞아가지고 인도 사람들한테 뭐 제대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도 안 되고 인도는 그때 힌두교랑 막 다신교라 막 그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이거든요. 단체주의면은 잘 믿는데 자꾸 따로 노니까 이게 뭐 일일이 개인 격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고통받던 중에 일본이라는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를 벌써 점령했으니까 마카오를 식민지로 했으니까 마카오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조선은 별로 은둔의 나라고 일본인 그 섬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처음으로 상륙한 게 여기 가고시마 요 끝털이 여기 다네가시마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라고 온 게 아니라 이런 데 항해하다가 태풍 만나가 떠돌다가 표류한 거예요. 표류. 그 표류했던 그 인물이 그 뭐야 표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1543년이었다 그러더라고. 지금 전란 중이죠. 통일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때 조총을 갖고 있었어요. 서양에서만 있던 총을, 소총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기절초풍한 거죠. 거기서 이제 표류했는데 6개월을 있었다네요. 배 고칠 때까지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 먹고 뭐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기서 뭐 사냥도 하고 이 총을 시범을 보여주니까 일본인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때 화살만 쐈는데 야
또 일본인들은 카피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타고 나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분해해보고 그 대장장이가 뭐 쇠 녹이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 봤어. 근데 화약 꼽아서 쏘니까 안 나가. 그래가지고 왜 안 나가냐고 물으니까 포르투갈 사람도 나도 그것까진 모르겠다. 다음에 내가 그 총 기술자를 하나 보내줄게. 약속하고 얘들은 떠났어. 떠나고 그 다음에 기술자 데리고 온다고 약속해서 온 게 1549년이에요. 요 배에 두 번째 포르투갈인이 여기 가고시마 들어올 때 그 배에 사비에르 신부가 탔던 거예요. 그리고 사비에르 신부만 탄 게 아니라 총기 기술자도 나타나가지고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아갔다네요. 개런티를 게라를 어마어마하게 뭐 그 당시 돈으로 뭐 수십억인가 요새 돈으로 뭐 받으면서 그 노하우가 간단하더래.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 총이라는 건 이렇게 원통에다가 화약 넣어서 빵 쏘면 담화가 평 그 압력으로 나가는 건데 그 담화가 탁 꽂히면 사람 죽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멀리 나가게 하려고 총 안에 그 파이프 속 안에 조우선이라고 이렇게 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팽 타고 돌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M16 같은 거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이렇게 소총으로 보이지만 영화에 나오는 빵 쓰면 뭐 여기 맞고 그리고 죽는 건 거 다 거짓말이고요. 영화는 진짜는 M16는 돌기 때문에 탁 맞으면 이 전체가 떨어져 나가요. 구멍이 나는 게 아니에요. 돌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뒤에 보면은 여기 뭐 이만큼 총알이 돌아요. 그리고 멀리 나가고. 서양의 조총이 속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이 기술자가 철봉을 하나 만들어라. 딱 봉을 만들어 여기다가 이 철판을 두들겨 가지고 감아라. 그래가지고 딱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총알을 딱 재고 뒤에 화약 재가지고 그때는 화성총이라 해서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부싯돌로 칙칙 해가지고 탁 붙이면 치 타들어가요. 그게 심지가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가지고 화약에 딱 닿으면 팡 터지면서 화약이 폭발하니까 그 힘으로 그 앞에 있던 납탄환이 탁 나가는데 이 조우선을 타고 휙 돌면서 나가니까 멀리 나가고 파괴력이 세거든. 그걸 이제 일본인이 만들 줄 알게 된 거예요. 가지고 이 가고시마 쪽에 이 다네가시마에 있는 또 거기도 중들이야 중.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총을 만드는 게 승려들이에요. 승려들. 중들이 뭐 연불외고 뭐 밥 먹고 할 게 있나. 소림사에서는 뭐 태권도라도 연습했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돈벌이 된다. 이 무기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오다 노부나가가 여기 사카이에 있는 이꼬 이끼라는 승려 집단 때문에 골치 아프고 아무리 전쟁을 쳐도 애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 이 중들한테는. 왜냐하면 싸움도 열심히 잘하지만 조총을 만들었어. 얘들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해가지고 절이 있고 있기라는 승려 집단들이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한 나라야. 그냥 자기들끼리 이 무기가 얼마나 비싸요. 막 서로 조총 구하는데 한정에 뭐 10억 부르는 게 값단이에요. 이 무장들이 막 서로 지지고 전란을 하는데 신무기 가지는 게 최고잖아. 그 신무기 살려면 쌀이랑 돈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들이 부자가 되죠. 힘도 세지고.